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문제집으로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영역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요, 지금 학생들은 첫째 날 시험 첫째 날에 다 집에 가고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셨는데 선생님은 왜 남아있냐? 학생들이 제일 질문이 많았던 독서 지문, 요번에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독서 지문 중에 언어에 대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시르의 언어관, 비트겐슈타인 언어관. 그래서 제일 질문도 많았고 좀 찍어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한 친구도 많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다행히 시험이 금요일이라 오늘이라도 찍어 올리면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뭐 시간 있는 사람들은 보겠죠. 또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뒤늦게나마 찍게 되었고 이렇게 찍어 올리면 어쨌든 보실 분들은 보실 거니까.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지문은 요거 할 건데요. 소시르의 언어관과 비트겐슈타인 언어관. 사실 우리가 독서 지문을 좀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언어 얘기할 때 한 번쯤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음 이 지문이 나온 게 아니고요. 되게 많은 지문들 속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고 나올 때마다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언어라고 하면 유명한 학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뭐 철학하면 늘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언어 얘기하면 특정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 얘기를 할 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잘 봐두시면 내가 다음번에 또 다른 지문 나왔을 때도 좀 뭔가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독서 지문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문제부터라고 얘기했죠?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와나의 서술상의 공통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확인해 봐야겠네요. 문학작품의 표현상 특징이 있다면 독서 지문은 서술상의 특징 혹은 전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려면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례, 예를 들면 뭐 가정, 뭐 가령 이란 말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17번 문제 첫 번째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 요 안에 뭔가 반대 주장이 나오나? 그리고 절충 방안이니까 서로 뭔가 가운데 중간점을 찾는 건가? 절충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 양보를 해야 돼요. 나 요만큼 양보할게, 나도 요만큼 양보할게, 그래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절충이라고 하는 건 중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는 중간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간다. 그러면 결국은 통합 과정을 보여주는 거냐. 특히 역사적 과정이니까 요 안에 시대가 여러 시대가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6세기 어땠는데 17세기 어떻고 18세기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게 있어야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건 일단 흐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맞다면 4번에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해서 공통적인 특성. 그러면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겠네요. 5번째,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 똑같네. 다양한 이론. 얘는 의의와 한계니까 보통 이렇게 나올 경우 의의와 한계 나오면 문단별로 마지막에 한계를 주고 그 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의견 뭐 이게 약간 보완을 한다거나. 그런데 의의와 한계니까 보통 이렇게 줄 수 있어요. A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B를 통해 보완을 했는데 얘 역시도 한계가 있더라. 이런 식의 글들이 좀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것들은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에 뭔가 단점이나 한계가 써 있을 수 있다. 그때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8번 문제 보니까 랑그와 파롤이라는 되게 낯선 용어들이 있죠. 근데 언어 쪽에서 좀 유명한 말들이에요. 자, 랑그, 파롤. 랑그는 현실 세계 재현. 그러면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문제 속에서 랑그 읽었을 때 와서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18번 문제는 본문에 랑그와 파롤 얘기가 있겠죠. 이게 딱 끝나자마자 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파롤은 추상적 체계를 지칭한다. 그럼 랑그는 현실, 파롤은 추상적인 세계. 그 다음 랑그는 구체적인 발화. 랑그는 그러면 현실 세계 재현. 구체적인 발화, 요건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네 번째, 8월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 그러면 랑그가 더 세단 얘기인가? 다섯 번째, 랑그는 8월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낸다. 그럼 랑그는 발화자가 주체.
한번 발화자가 누구인지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19번 문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니까 20번과 21번도 문제를 지문을 읽어야 할 수 있고 22번에 어휘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 해결이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 정리하기 전에 잠깐 선생님과 팁, 선생님이 늘상 드리고 있는 팁 있죠? 자, 이 지문 읽었을 때 적어도 요 정도 핵심 포인트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5가지 잡아드려요. 1번, 소쉬르가 본 언어와 살짝 삐뚤어졌는데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자. 오케이. 자, 소쉬르가 본 언어와 현실 세계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랑그와 파롤의 의미 및 관계는 어떠한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사용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섯 번째, 언어의 모호성이란 뭐고 언어와 소통이라는 게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 지문 다 읽고 나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요? 약간 삐뚤어졌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갈게요, 옆으로요. 이렇게 살짝 가도 될 것 같은데. 됐죠?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외워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5가지를 지문 다 읽었을 때 여러분 말로 이렇게 내뱉을 수 있으면 본문을 보면서요. 아,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언어의 모호성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잘 공부하신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아직 지문 안 읽었다면 반드시 읽고라고 얘기했어요. 잘 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탑 해놓고 읽고 지금쯤 공부 다 했겠죠. 근데 행여라도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친구들 있다면 잠깐 읽어보고 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삐뚤어졌네. 이렇게 해봐야 되나? 이제 똑바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가와 나글인데요. 가는 소쉬르, 나는 비트겐슈타인이니까 하나씩 체크해보죠. 자,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소쉬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쉬르가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견해에 의문 제기했으니까 이 소쉬르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비교해 놓은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소쉬르 이전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견해의 특징은 뭘 본 거냐면 언어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언어는 현실 세계를 지칭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칭해 줄 수 있는 게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지? 동물이 있다. 쟤는 호랑이, 사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겠네요.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그럼 말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위와 아래 여기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요게 포인트죠.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말이 무슨 말이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언어를 통해서 묘사해 주는 게 기존 언어 간의 방식이었다면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자, 이제 새로운 개념 나왔네요. 기호라는 걸 이용하는 게 소쉬르인 거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다. 그러면 소쉬르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언어라는 언어의 기호 체계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쉬르는 언어에 체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무슨 체계? 기호를 통해 어떠한 체계를 부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그 기호 체계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이 중요하겠죠? 새롭게 인식한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건데 얘는 새롭게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보죠. 이런 거예요. 자, 전통적인 견해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걔를 있는 그대로 뭐라고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쉬르는 이거를 모두가 다 똑같이 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그럼 사람들의 언어 체계라는 건 우리나라의 언어 체계가 있고 외국의 언어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그들의 체계에 맞춰 새롭게 인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중심인 거지 그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중심이라면 사람들이 뭐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든 간에 동일하게 아마 지칭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언어 체계라는 것들에 맞춘다 그랬으니까 각자의 언어 체계가 다르다면 지칭하는 그 인식하는 그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랑 생각 똑같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동물을 보지만 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이라고 우리는 언어로 인식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냥 캣이라고 인식을 하죠. 선생님 대상은 똑같은데 왜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각자의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요. 좀 더 쉬운 예 들어볼까요? 우리는 개가 이렇게 짖을 때 왈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왈왈 혹은 멍멍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바우와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외국은 바우와우? 외국 개는 미국 개라서 바우와우라고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체계 아래에서는 바우와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우리는 멍멍처럼 들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걔가 멍멍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의 언어 체계에 맞게 인지한다는 뜻이겠죠. 자, 주제는요. 언어와 현실 세계에 대한 소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간단하죠. 전통적인 방식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다고 생각했다. 언어라는 건. 언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해 주는 거야. 소실은 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만의 언어 체계에 맞춰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야. 새롭게냐 있는 그대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가보죠. 소실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체계, 아까 얘기했잖아. 기호체계로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현실 세계를 묘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네요.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이다. 여러분 자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내 맘대로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임의적이다라는 뜻인데 자의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 맘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한테 조금 하나의 정보 아닌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언어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언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사실 배우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언어의 특성이 자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미와 소리는 별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와 소리가 약간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이 소리는 임의적 관계라는 건데 임의라고 한 것들은 필연적이란 말과 반대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미하고 소리,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걔를 부르는 소리는 이 뜻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물이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어떠한 고양이를 볼 때 처음부터 고양이다 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 고양이다 라고 하지 않냐면 고양이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양이를 엄마가 쟤는 기린이란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꼬마애는 아마 걔 고양이를 보고서 기린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와 소리가 임의적 관계, 쉽게 말하면 임의로 그냥 부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지 필연적으로 원래부터 쟤는 태어나자마자 고양이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줬으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지 원래부터 그 이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의미와 소리가 별개, 쉽게 말하면 필연적으로 원래부터 그 존재는 그 소리로 불려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언어의 특징은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까의 예를 똑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분필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와서 야, 이거는 사과잖아. 그러면 그 친구랑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분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약속하에 부른 거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
약속은 정해진 거잖아. 누가 함부로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으로 정해서 부르는 게 언어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언어의 특징은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언어의 역사성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언어는 예전에 있던 언어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 언어가 다른 뜻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왜 예전에 어리다라는 뜻이 그때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놈이란 글자도 예전에는 남자, 여자를 다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뭐 사라질 수도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언어의 특성은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조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수히 많이 생성된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말은 창조성이 뛰어난 언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과 아 갖고 만들 수 있으면 가를 만들 수 있고 기역과 아와 기역을 하면 각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음은 14개고 모음은 10개인데 그 24개의 음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이 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분절성이라고 하는 건데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인 세 개의 것으로 바꾼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언제까지가 봄이니?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실 연속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3월 21일 뭐 예를 들면 3월 21일 밤 11시 57분 58초까지만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끊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속적인 시간을 몇 시 몇 분이라고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도 원래는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밖에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로 그리죠. 어릴 때 우리가 무지개 그리라고 하면 7개의 색깔을 그리잖아요. 그림도 그렇게 그리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무지개 색깔 보시면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수만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끊어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끊어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이 세상, 연속적인 세상을 끊어서 표현하는 거다. 뭐 이거 외에도 뭐 규칙성, 기호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언어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 중에 저 자의적인 체계는 이 자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표지로서 기호가 뭐가 있냐면 기표라는 게 있고 기이라는 게 있다. 그럼 다른 점은 표와 의니까. 자, 기표란 뭐니? 기표는 선생님 그 학교 동기 선생님 중에 김표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음 하나 빠졌네요. 자,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럼 기표는 뭐다? 한마디로 소리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기표는 소리다.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우리는 기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표는 뭐예요? 소리이면서 외적 형식이 기표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말할 때 내는 라는 소리, 고양이라고 하는 소리, 그 형식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자, 이르며, 외적 형식을 이르며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형식을 이른다. 그럼 형식을 지칭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이른다. 일컫는다. 이런 뜻일 거니까. 근데 여러분 책에서 잠깐만 갔다 오죠. 1번에 그녀는 약속 장소에 이르며 여기는 도달하다. 도착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이르다와 아까의 그 이르다는 완전히 다른 이르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네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1번 땡. 지금 현재 22번에 1번 해결했어요. 자, 이르며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그러면 기의라는 건 뭐다?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왜냐하면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컨대 예시를 들고 있네요. 그럼 우리 아까 17번에서 예 드는 거 있었는데 17번은 1번에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요게 약간 답일 가능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네요. 자, 예를 들어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는 기표. 우리가 기표가 뭐라 그랬죠? 얘는
소리이자 외적 형식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기표가 즉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 그럼 얘들아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요거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이 있다, 대상이 있다 생각해봐요. 산이라는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의 의미는 뭐냐면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일부분.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땅의 한 부분이 바로 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산이라는 소리로 가리키고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대상의 의미는 기의라고 하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소리로 나타낸 게 기표구나. 그래서 소리로 나타낼 때 여기서는 이제 산이라는 말로 나타냈으니까 이건 눈에 보이게 쓴 거잖아. 그래서 외적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이제 물을 내뿜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분사하는 도구, 이게 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어떤 소리로 부를까? 물 뿌리개라고 하자. 그러면 물 뿌리개라고 하는 걸로 얘를 지칭하게 되는 거니까 그 물 뿌리개는 기표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외적 형식이 될 것이고 얘는 물을 밖으로 내뿜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걸 기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 밑에 요 기의가 대응. 그러면 기표와 기의는 서로 뭐 하는 거야? 대응한다는 거네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의미가 있고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시리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이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내뿜어주는 도구예요. 근데 물을 내뿜어주는 도구는 누구나 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물 뿌리개라고 불렀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필연적이라면 원래부터 얘는 물 뿌리개로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물 뿌리개라고 하지 않고 물을 분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붙이기 나름인 거니까. 그러니 이 뜻과 이 소리 사이에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요 의미와 소리가 별개다. 그러니까 자의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살짝 지워서 우리 소시르에 대한 얘기 여기다 정리해야겠네요. 자, 소시르 얘기할 때 방금 얘기했던 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까지 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기호책에 얘기했었고 다음 소시르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였냐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이 기의라고 하는 건 의미라고 하는 거였고 기표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뭐 하냐면 대응을 이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둘이 어떤 관계냐면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 자의적인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대상에 어떤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그 소리로 부르는 건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다. 자의적으로 정한 거다.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내 맘대로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내 맘대로 붙인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산이라고 하는 그 아까 그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그 땅의 일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산이라고 불렀던 건 아니죠.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산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밑에 오면 자의적이며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뭐다?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요 기표와 기의 중에서 요 관계가 서로 자의적인 관계이고 플러스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불렀던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렇다면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회성과 자의성은 같이 갈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죠. 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부분이라는 기의, 왜냐하면 기의는 우리가 의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산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에서는 샨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mountai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샨이라는 단어하고 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요 단어 샨, 그 다음에 mountain 요 단어. 그러니까 얘는 각자의 언어에서 내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기표와 기표의 의미는 동일해요. 둘 다 뭐예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그 기의를 우리는 산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mountain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둘이 필연적인 관계라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동일하게 불러야 되는데 각자가 다르게 부르고 있네? 그러면 요 기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표가 원래부터 필연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구나. 그냥 각자의 나라에서 임의대로 정한 사회적인 약속이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정리하네요. 핵심.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 다른 말로 자의성이 있는 것이고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뭔 뜻이라고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면 누가 봐도 똑같이 묘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는 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저기서는 mountain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 각자의 언어 체계 안에서 새롭게 자기들만의 체계에 맞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죠. 소시르가 본 언어의 특징, 자의성과 사회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시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언어를 얘기했을 때 언어라는 게 원래부터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말을 좀 바꾸면 주관적인 자기들만의 기호 체계에 맞게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문단 가보죠. 더불어 소시르는 그럼 더불어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있겠네요.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요 새롭게 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게 요거죠.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 즉 언어 체계 기호 체계에 맞춰 새롭게 인식하는 거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제 갑시다. 랑그와 파롤. 자, 랑그란 언어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체계이며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나오네요. 랑그라는 무엇이고 뭐죠? 랑그란 추상적인 체계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파롤이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그러면 랑그의 바탕을 뒀다는 얘기는 그 랑그의 바탕을 기반으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탕을 거기에 두고 그럼 랑그의 바탕을 뒀다는 얘기인데 뒤에 문제에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회사는 세계 곳곳에 많은 지점을 두고 그러니까 지점이란 말과 여기 있는 이 바탕이란 말이 문맥상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2번도 땡이네요. 자,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그럼 얘들아 랑그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체계라면 파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발화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쪽은 추상적이라는 개념이고 밑에는 구체적이라는 게 좀 개념이겠네요. 자,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 그럼 언어 체계가 랑그. 그럼 여기서 이 추상적 체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언어 체계를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가 아까 언어 체계를 기호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기호 체계라는 거 갖고 있을 텐데 그 기호 체계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랑그라고 하는 거고 이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이니까 요 랑그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파로를 뭐한다? 지배하거나 제약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이 18번 문제에서 18번에 1번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 얘인가? 재현한다라는 것들은 뭐였죠? 구체적인 발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의 랑그는 현실 세계 재현은 말이 안 맞겠죠. 추상적인 거니까 땡. 2번 파로는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는 랑그잖아요. 그러면 18번에 2번도 땡. 3번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구체적인 발화는 파롤이잖아. 그럼 3번도 땡. 4번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 제약받는다. 랑그에 의해 제약받는다? 얘가 맞네요. 그러니까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랑그와 파롤 갖고 문제 풀었어요. 그죠? 자,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주장된다. 예를 들면 또 예시가 나와. 그러면 17번에 1번 답이 좀 커져요. 계속. 한국어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긋불긋하다. 되게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빨간색을 볼 때 빨갛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와 새빨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시뻘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많은 빨간색이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간색 계통의 색이라는 언어 이 추상 체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표현된 것, 발화된 것. 그러니까 이게 아마 8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붉긋붉긋하다라고 이 8호를 통해 구체적인 발화를 통해서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넘어갈게요. 소시르는 넘어가야겠네. 시뻘겋다 있겠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랑그가 우리의 랑그랑 다르니까. 그들의 체계가 우리 체계랑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오면 따라서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만약에 이 언어와 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한다면 그 수많은 빨간색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 이 말을 바꾸면 그들의 사용하는 랑그에 의해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새롭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말을 좀 바꾸면 새롭게 그 영어에선 지들 맘대로 자의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빨간색이 실제로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뻘겋다, 새빨갛다, 빨갛다, 벌겋다 이런 말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얼굴 얘기할 때 너 얼굴이 벌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빨갛다와 빨갛다가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똑같은데? 새빨간 게 더 빨간 건데? 라고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새빨간 것과 빨간 것과 적당히 빨간 것과 조금 빨간 것과 여러 가지의 빨간색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랑그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빨간색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본질적으로 원래 빨간색이 많이 존재하나 보다. 그쵸?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똑같이 인지하지 못하지? 그들의 랑그에서는 이걸 이만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발화로 나타나는, 즉 영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8월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8월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8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만큼 랑그가 풍부해서, 근데 이 영어에서의 랑그는 그만큼 폭이 좁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다 넓다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확실한 건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그 랑그라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랑그가 뭔데요? 각자의 기호 체계가 다르니까 각자의 기호 체계에 맞춰서 상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수많은 표현들이 더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따를 데가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하나의 색깔 가지고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언어, 어제 한글날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자, 3문단 주제는요. 소시르가 제시하는 랑그와 8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랑그와 8월 개념 이제 이해하죠. 랑그가 뭐다? 사람들의 언어 체계를 얘기한다. 추상적인, 여기 뭐냐, 추상적인 체계, 언어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랑그라는 것들이 어떠한 발화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랑그가 그 8호를 지배하기 때문에 랑그에서 나는 3가지 색깔만 인지했어. 그러면 말이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랑그가 한 10개를 인지하면 10개의 8월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체계에서의 랑그는 딱 그만큼밖에 인지할 수 없게 레드 요것만 딱 인지하는 거고 우리는 빨갛다, 시뻘겋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건 랑그다. 그죠? 이 랑그 때문에 수많은 발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4문단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춰서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 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게 아닌 게 있을 거야. 여기 보니까 소시르 나오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니까 약간 조금 반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일반적인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일반적인 게 전통적인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따로 뺄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언어 체계에 맞춰 발화하는 주체가 누구다?
자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주체가 누구다? 주체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화는 주체구나. 발화의 주체가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람, 나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뭔가 언어 체계에 맞춰서 말을 하는 주체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 사람이 아니라 랑그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 소시르의 네 번째 특징. 발화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이걸 뺄까요? 랑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랑그, 그 사람에게 있는 기호적인 체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이 수동적 제한하는 게 뭐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이런 것이 아니면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어떻게 구성하는 건데? 현실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다. 그럼 여기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능동적이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 현실 세계에 구성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어떤 존재가 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 안에 랑그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뭔가를 결정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3문단 주제는요. 소시르가 본 발화의 진정한 주체가 랑그다라고 설명한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소시르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통적인 견해와 차이점이 있었고 일반적인 견해와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것만 잘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번 다 읽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나번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소시르 얘기 다 정리했죠? 중요한 건 랑그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시르가 가장 중요했던 개념, 랑그. 다음이요. 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잠깐 좀 지워서 갈게요. 이제는 소시르는 끝났고 비트겐슈타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시르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뭔가를 인지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데? 능동적으로 인지하는 존재야 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소시르의 가장 포인트는 랑그라는 어떤 기호 체계가 언어 체계가 소시르는 랑그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호 체계, 언어 체계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소시르의 포인트였고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할게요. 자, 소시르는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능동성 키워드만 적으면 능동성, 그 다음에 랑그 중요했고, 그 다음에 기호 체계,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인식, 이런 말들이 좀 중요했었죠.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자,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약간 소시르랑 비슷하다. 소시르도 주관적인 어떤 기호 체계에 따라 다르게 인지했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도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혹은 유사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의미 사용 이론.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냐면 의미 사용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는 아까 얘기했던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언어를 인지한다는 거였고 의미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게 뭐니?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용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운다는 거,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건 이랬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 언어를 배움. 이 언어를 배운다는 건 뭐냐? 일상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그러면 똑같은데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떻게 사용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의미사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가 봐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건가 봐.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가령 갑시다.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 자, 배우는 것이에요. 언어 배우는 거. 빨강이 뭐지? 라고 배우는 건데 그게 뭐니?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개념을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 밑에 봐.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에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언어가 뭐야? 빨간색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그 시뻘건 느낌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뭐야? 라고 하는 건 요게 빨간색이네. 그래서 빨간색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웠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를 들었을 때 그게 뭐냐면 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배우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언어를 뭔가 설명할 수 있다?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지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문단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언어의 의미 사용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어휘 문제 한 장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하고 요 뒤에 있는 3번이죠. 예전에 어머니를 따라, 이건 어머니를 진짜 따라간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한 이 맥락을 따라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맥락에 의하면 이런 뜻이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4번에 빨간색을 골라, 초이스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한 거는 골라, 초이스한 거네? 그럼 답은 4번이겠다. 그죠? 어휘 문제 4번 풀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2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비트겐슈타인 뭐라 그랬다고요? 의미 사용 이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의미 사용 이론이라는 게 뭔데?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거지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야라고 설명했어. 자,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할 건가 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했다. 자, 이제 두 번째 언어를 뭐에다 비유하기 시작하냐면 언어를 게임에 비유를 하네요. 자, 게임에 비유한대요. 어떻게 비유하는지 봅시다. 예컨대 또 예를 들고 있네. 확실하다. 우리 17번의 답은 예시라는 게 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얘들아, 절대불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생각나? 필연적이란 말이 있지 않았어? 아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원래부터 딱 그 말이다 라고 하는 절대불변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면 게임의 규칙은 뭐 한 거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절대불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하는 절대불변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거고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약속일 뿐인 거지 원래부터 절대적인 규칙이 있던 건 아니야. 이런 뜻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게임에서 왜 규칙이라는 게 언제 필요한 거지? 게임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게임을 할 때 그 규칙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활동을 해서 그 활동과 관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럼 정리하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언어는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어 그럴 때의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구체적인 활동이란 말은 뭐랑 통하는 말인 거냐면 요 사용이란 말과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그러니까 사용되는 일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용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만 있는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제요.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가 들어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죠.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할 때 만들어냈고 게임하는 그 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것도 언제 의미가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언어를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게 바로 의미 사용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문단 가보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도 왜? 삶 속에서 사용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는 모호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언어의 모호성인지 생각해보죠. 뭔지. 사람들의 삶은 모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어의 모호성은 뭐다?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 바로 언어의 모호성이다. 무슨 말인지 보죠. 크다와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 그렇잖아. 어디까지가 큰 거야? 선생님은 큰 키인가요? 어떤 친구는 날 보면서 선생님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냥 뭐 크진 않고 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작은 거죠. 180도 안 되잖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180까지 크고 싶었지만 한 2, 3cm가 모자라요.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크다와 작다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모호하다 할 수 있죠.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크다와 작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왜? 뭔가를 표현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뭐라 딱히 지칭할 말이 없어. 그럴 때 그냥 이 모호한 표현들을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죠. 쟤 커? 쟤 작아? 그냥 쓴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크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크냐? 그건 아닌 거죠. 그냥 크다고 말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걸 통해서 제가 크다라는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들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모호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언어의 불명확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불명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 넘친다. 그럼 어디까지가 넘치는 거냐? 어떤 건 넘치고 어떤 건 넘치지 않는 거냐? 예를 들어서 물에 요만큼 있을 때 요만큼 차 있으면 이게 많다는 거냐 적다는 거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명확성은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아까 크다와 작다를 명확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기준에 달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쟤 커, 쟤 키 되게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인지 내에서 그냥 크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크다라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크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그게 크다라는 게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호한 말이거든요. 쟤 좀 작은 것 같아. 모호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클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떠한 정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쟤를 뭐라고 해야 되지? 쟤는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쟤 어떻단 얘기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몰라 말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불명확성이 없다면 이 명확성이라는 것만 있다면 높은 수준의 명확한 딱 기준만 있다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불명확하고 모호한 말든 그냥 내가 언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3문단 주제는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언어의 모호성. 즉 언어의 모호성이 나쁜 거야? 아니야. 언어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에요. 장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융통성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그 생활 속에서 뭔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문단이에요.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한번 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한다? 개념 형성이라는 건 여기 나왔는데 추상의 개념,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개념 형성하는 것들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알겠던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하고 그 대상들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을 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키가 막 여러 사람들이 있다. 뭐 작은 사람, 큰 사람, 되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그럴 때 그 사람들 쭉 추리해서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좀 큰 거, 여기까지 좀 작은 거 이렇게 추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출하는 것들 그러면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하는 얘랑 똑같은 말일 거야. 그치?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서로 다른 개별적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똑같은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공통 요소를 추출한다. 공통 요소 추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뭐가요? 개념이. 그러면 어떤 개념이라는 것들이 나무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것은 뭐야?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들도 수많은 대상들로부터 공통 요소 추출해서 말을 만들었다. 그게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공통관념을 뽑아내야만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다면 공통요소를 뽑지 못하면 개념 자체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다. 그럼 언어가 다양하면 문제는 이 포인트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잖아. 왜냐하면 삶의 양식이 다양해. 우리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다양한 맥락,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고 싶은데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또 다양해. 그럼 다 다양하다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르다면 공통 요소를 뽑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개념 뽑아낼 수가 없잖아. 그럼 언어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포인트 맞아. 네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정의는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소시루와 똑같다. 소시루도 아까 얘기했잖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하는 건데? 언어는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아까 소시루는 사회적인 약속에 의거해서 언어를 만들었다면 여기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람들이 소통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소통은 또 사용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소통에 의해서 언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기다 해야겠다. 썸네일 따야지. 이 말한다는 거. 이 말한다라는 것.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재현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면 사실 이 말은 바꿔 되길 때 객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마문제 4문단. 비트겐슈타인이 바라보는 언어의 개념과 소통에 대해 형성한다는 걸 쭉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언어라는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대상들을 한 대상이 있을 때 얘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시르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랑그라는 게 있어서 그 랑그에 의해서 말을 표현해내고 있다. 그게 소시르였고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언어인 거지 어떠한 언어 속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객관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객관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no. 그게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의 공통점인 거예요. 자, 그럼 최종 정리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었니? 전통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언어는 현실 세계를 묘사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건 언어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소시르. 그러니까 위에 쪽은 소시르 의견이 아니에요. 요거는 전통적인 견해인 거지. 그에 반해 언어는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는 거다. 그게 소시르다. 그 다음 자의적인 기호 체계이며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자의성과 사회성, 즉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거지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그 기표라는 게 원래부터 정해진 절대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올라 있는 땅의 일부분을 우리는 산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샨이라고 하고 영어는 마운틴이라고 다양한 기표로 부르는 거다. 랑그는 추상적인 체계이자 언어 체계이긴 해. 파롤은 구체적인 발화인데 랑그가 파롤을 지배하거나 제약해서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랑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랑그에 의해서 빨간색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여러 개의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좀 조그마한 범위의 빨간색만 인지한다.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랑그이지 어떤 발화자 자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소시르는 아니야. 사람 속에는 랑그가 발화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비트겐슈타인은요.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한다,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 사용 이론이라고 썼는데 의미 사용 이론이라는 건 뭐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반응,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반응 이게 소통이네요. 듣고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게임에 비유했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모호성이라는 건 뭐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건 명확성이 있지 않다. 어디까지가 크고 어디까지 작은지 모른다. 하지만 어떠한 대상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표현하곤 한다. 그죠? 물이 많이 들어있니? 적게 들어있는가?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에 한 요만큼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많이 들어있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많이라는 개념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갖고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되게 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내가 안 하면 이걸 뭐라 표현할 거예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말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그런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공통요소 추출하는 게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뽑아낼 때 얘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야 공통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떨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 추출하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공통점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언어다. 그게 일종의 소실의 사회적 약속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7번의 문제 그럼 결국은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없고 공통적인 특성, 시대적 나이를 없었죠. 한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절충하지 않았어요. 그죠? 서로 상반된 것도 아니었고 비슷했죠. 서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 18번이요. 이거 아까 다 풀었네요. 4번인 거요. 자, 19 바로 갑시다. 영어에서는 오징어와 문어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왜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오징어와 문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영어에서의 랑그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쭈꾸미와 낙지라는 단어는 없다는 얘기는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할 수 있는 랑그가 영어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랑그가 좀 더 폭이 넓은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대상은 존재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분명히 낙지와 문어는 다른 대상이 존재해. 우리가 보기엔. 그죠? 근데 맛도 구분하지 못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문어나 낙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인지한다는 거야. 이거는 언어가 그들의 맛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보자. 가에 들어갈 말이에요. 소시르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인식하는 것. 근데 어떻게 인식하는 거죠? 낙지와 문어를 어떻게 인식했어? 낙지와 문어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다.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해. 그러면 다르게 인지하는 거잖아. 당연히 여기는 다르게래. 구분하지 못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묘사한다. 여러분 이게 아까부터 얘기한 소시르의 특징이 소시르는 있는 그대로 묘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 책에 나번에 구성과 묘사 중에 묘사는 무조건 땡겨야 되지. 근데 당연히 구성한다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이때의 구성은 새롭게 구성한다는 뜻이겠죠. 새롭게 인식한다. 비트겐슈타인이요.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엇에 따라? 여기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삶의 양식이고 하나는 높은 수준의 명확성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명확성이란 말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삶의 양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삶의 양식, 어떤 양식? 다양한 삶의 양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비슷하게 구성한다는 삶의 양식. 그래서 아마 답이 3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불명확성, 그다음 소시르는 아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구성한다. 이것만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과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번 소시르부터 가볼게요. 자,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자, 언어는 현실 세계 대상을 지칭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소시르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라고 해야 되겠네. 학생 응답 적절하게 잘 대답했네요. 1번은 오케이. 다음 2번이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나요? 비트겐슈타인은 불명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예라고 해야 되겠죠. 맞네요. 3번.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언어의 전통적 입장은 뭐였죠?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야. 소시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는 거야. 둘 다 고수하지 않네요. 그러면 X 아니요. 맞네요. 그죠?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고수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오예요. 다음 4번이요.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자, 소시르 아까 뭐라 그랬죠?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했죠. 근데 왜 약속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근데 예라고 했으면 맞아요라고 하는 거잖아. 소시르는 비판한 적이 없는데? 답이 말도 안 되네요.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아니오에 가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부정하고 있나요? 언어가 사람들의 맥락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는 건데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요거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니까 소시르와 달리라는 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번 문제인데요. 자, 말소리와 지시물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말소리와 간접적 연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네. 직접적인 연결,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1번부터 가보자고요. 1번.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A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장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표와 기의가 대응을 이루는 건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2번이요.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A의 입장과 달리 아까 계에서 일정 의미 형성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가 여기 있다. 일정 형성을 의미한다.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소통에 의해서 그렇지. 비트겐슈타인은 소통에 의해서 형성되어로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틀린 말 아니겠네요. 3번. 소시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이 있다? 맞잖아요? 현실 세계 재현한 것이 아니다 있으니까 맞잖아요?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4번이요.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B의 입장과 유사하게. 그러면 B의 입장과 유사하게라고 돼 있어. 비트겐슈타인은 절대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현실 세계 재현하는 게 아니다. 명확한 거 없다. 약속에 의한,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와 유사하면 안 되잖아. 재현하기 위해 존재한 것과 유사하다? 재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답은 당연히 4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정리 다 했네요. 자, 문제 아까 이거 풀었으니까 답은 4번에 있고요. 자, 여기까지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좀 언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언어 얘기 나오면 언어가 좀 추상적으로 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기표, 기의, 대응, 추상적인 개념, 의미, 사용, 이런 모호성 진짜 모호하죠. 그죠? 어려울 수 있는데 차분차분하게 잘 들어보시고 혹시 단락별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있다면 질문하시면 시험 전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 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시험 기간에 답변 안 받으려고 하지만 정말 급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어볼 것도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문자로 연락 주셔도. 경화여고 학생들은 문자도 좋고 댓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봅시다. 독서 영역이 좀 범위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하리라 믿고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문제는 출제했으니까 잘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